깊은 산골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낡고 외딴 서당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글 읽는 소리가 멈춘 이 서당은 이제 고요함과 쓸쓸함만이 감도는 곳이었다. 학구라는 젊은 선비는 가난했지만 글 공부에 대한 뜻이 굳어 속세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 서당을 홀로 찾아왔다. 서당은 낡았지만 학구는 붓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는 낮에는 홀로 책을 읽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고 글을 썼다. 서당의 한 구석에는 묵은 나무로 만든 작은 벼룻집이 있었다. 이곳은 옛 서당 스승이 붓과 먹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벼룻집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학구는 그 안에 보관된 낡은 벼루와 먹들에서 옛 선비의 기운을 느꼈다. 그런데 유독 깊은 밤이 되면 이 벼룻집 안에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마치 누군가 붓을 종이에 대고 글씨를 쓰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벌레 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끈질겼다. 학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벼룻집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이 낡은 집에 숨겨진 어떤 글자의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며 호롱불을 더 가까이 들었다. 학구는 벼룻집에서 새어나오는 사각사각 소리에 이끌려 벼룻집 주변을 밤마다 탐색했다. 벼룻집은 묵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곰팡이와 함께 엉겨 있었다. 그는 낮 동안 빛이 충분할 때 벼룻집 안팎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쪽에는 낡은 벼루와 다 쓴 먹 조각들이 먼지 속에 놓여 있었을 뿐 글을 쓸 만한 종이나 도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벼룻집 바깥쪽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벽면 구석에서 학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칼이나 뾰족한 도구로 나무 벽에 새긴 듯한 희미한 글자들이었다. 글자들은 깊게 파여 있지 않았고 오랜 세월의 먼지로 뒤덮여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학구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글자들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들은 너무나 난해하고 불규칙적이었다. 일반적인 문장이나 시의 구절이 아니었고 마치 어떤 암호처럼 단어들이 무작위로 배열된 듯 했다. 글자들은 끊임없이 학구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 의미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다시 그 미세한 사각사각 소리가 벼룻집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리는 일정했고 학구는 그 소리가 마치 벼룻집 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스스로 쓰여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학구는 벼룻집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벽의 특정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울려 나왔다. 그는 밤새도록 벼룻집 주변에 머물며 소리의 리듬과 글자들의 배치를 머릿속에 담았다. 소리는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이어지며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학구는 이 소리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벼룻집에 깃든 어떤 지적인 존재가 글을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시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글 공부에 대한 열망은 이제 이 기이한 글자의 비밀을 풀려는 탐구심으로 바뀌었다. 학구는 며칠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글자들을 복사하고 분석했다. 그는 서당에 남아있던 낡은 문헌들을 뒤져가며 글자들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글자들은 분명 평범한 한자였지만 조합될 때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졌다. 학구는 이 글자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감지했다. 어둠 속에서 벼룻집을 바라보던 학구는 문득 벽에 새겨진 글자들, 주변의 미세한 떨림을 발견했다. 그 떨림은 벼룻집 전체가 아닌 글자가 새겨진 나무 부분에서만 느껴졌다. 그리고 이 떨림이 곧 사각사각 소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임을 깨달았다. 학구는 이 낡은 벼룻집에 글자로 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그 비밀은 글공부의 지혜를 가진 이에게만 허락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탐색은 계속되었고 벼룻집의 고요하고 정적인 묘사는 독자에게 편안함 속에 긴장감을 주었다. 학구는 벼룻집 벽에 새겨진 글자들의 기이한 움직임과 소리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서당은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당을 잊은 듯 일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학구는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이장을 찾아가 서당과 벼룻집에 얽힌 옛 이야기를 물었다. 이장은 서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어떤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이장은 학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젊은 선비, 그 서당은 이제 글공부가 멈춘 지 오래된 곳이요. 특히 그 벼룻집은 옛 스승님의 유품이 남아있는 곳이니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요. 그저 조용히 책만 읽다가 떠나시오. 학구는 이장의 경고에서 단순한 미신이 아닌 서당의 폐쇄와 관련된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끈질기게 옛 스승에 대해 물었다. 이장은 마지못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이 서당에는 명망 높은 스승이 계셨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스승이 홀연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서당은 급격히 쇠락하여 결국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스승님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지셨소. 아무도 그분의 시신이나 흔적을 찾지 못했지. 마을 사람들은 스승님이 세상의 더러움에 염증을 느껴 산속으로 홀로 들어갔다고 믿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마을의 어떤 불길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소. 이장은 말을 흐리며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학구에게 다시 한번 서당, 특히 벼룻집에 대한 호기심을 접으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장의 회피와 미스터리한 스승의 실종 이야기는 학구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만약 스승이 단순히 떠난 것이라면 왜 그 낡은 벼룻집에서 밤마다 글자가 새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일까? 그리고 왜 이장은 그토록 벼룻집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 학구는 스승의 실종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벼룻집에 얽힌 어떤 강제적인 사건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학구는 마을을 떠나 다시 서당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어김없이 벼룻집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학구에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스승이 세상에 전하려 했던 봉인된 진실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학구는 이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승이 남긴 이 기이한 글자들을 해독하여 그분의 실종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를 느꼈다. 낡은 서당의 고요함 속에서
학구의 탐구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호롱불을 밝히고 벼룻집 벽에 새겨진 난해한 글자들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학구는 이장의 경고를 뒤로하고 그날 밤부터 벼룻집에 대한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다. 그는 밤의 어둠 속에서 벼룻집 벽을 면밀히 살폈다. 사각사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학구는 호롱불을 최대한 가까이 대고 벽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들을 응시했다. 그는 눈을 깜빡이는 짧은 순간조차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한참 동안의 집중 끝에 학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벽에 새겨진 글자들 중 일부가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어떤 글자의 획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길어졌고 어떤 글자의 주변에는 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세한 획이 추가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이어서 찰나의 순간에 포착하기는 불가능했다. 이 변화가 바로 사각사각 소리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학구는 이것이 단순한 착시나 자연현상이 아님을 확신했다. 이것은 분명히 스승이 남긴 살아있는 기록이었다. 마치 벽 자체가 벼루가 되어 글자들이 매일 밤 스스로를 다듬고 수정하며 어떤 최종적인 메시지를 완성해 가고 있는 듯했다. 학구는 이 기이한 글자들을 변화하는 글자라 이름 붙이고 매일 밤 변화의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글자들이 무작위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글자들은 서로 연결된 듯한 의미를 형성하려 했고 특히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획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예를 들어 벽비이라는 글자에는 아래쪽으로 뻗는 획이 더해졌고 열카이이라는 글자에는 문을 미는 듯한 힘이 느껴지는 획이 보강되었다. 학구는 글자들의 의미가 서당 벽과 열린다는 단어에 집중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이 글자들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벼룻집 벽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 장치를 작동시키는 비밀 구절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 그는 낮에 이장의 경고를 들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밤새 기록한 글자들의 변화와 이전에 발견했던 희미한 글자들의 조합을 연결해 보았다. 가장 변화가 활발하고 강조되는 글자들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니 벼룻집 벽에 그림자 진 곳을 3번 짚고 5번째 글자를 누르면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 암시적인 문장이 완성되었다. 글 공부를 통해 얻은 총명함이 아니었다면 결코 해독할 수 없는 스승의 지혜가 담긴 방식이었다. 학구는 그날 밤 잠을 완전히 포기하고 호롱불을 들고 벼룻집 앞에 섰다. 벼룻집에서 나오는 사각사각 소리는 이제 조용한 격려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해독한 대로 벼룻집 벽의 그림자가 드리운 부분을 찾았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손끝은 기대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낡은 벼룻집의 침묵 속에 숨겨진 오래된 반전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학구는 자신이 해독한 글자들의 암시적인 지시에 따라 벼룻집 벽에 다가섰다. 글자들이 가리킨 그림자 진 곳은 벼룻집의 가장 구석빛이 잘 닿지 않아 늘 어두컴컴한 부분이었다. 학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벽면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느껴지는 나무의 질감은
다른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학구는 자신의 지혜와 스승의 메시지를 믿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의 해당 부분을 3번 짚었다. 짚을 때마다 나무는 톡톡톡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학구는 실망하지 않고 해독한 메시지의 다음 단계인 5번째 글자를 찾았다. 벼루집 벽에는 여러 글자가 무작위처럼 새겨져 있었으나 학구는 암호 해독 과정에서 5번째로 강조되었던 봉풍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글자를 찾아냈다. 학구는 그 글자를 신중하게 눌렀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은 나무 표면은 다른 곳과 달리 미세한 탄성이 느껴졌다. 그가 힘을 주어 누르자 갑자기 벼루집 벽의 일부가 아주 조용히 스윽 하는 낮은 마찰음을 내며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나무 벽이 열리면서 그 뒤에 감춰져 있던 좁고 어두운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벼루집의 비밀이 마침내 해독된 순간이었다. 비밀 공간은 매우 좁고 깊어 보였다. 그 안에는 먼지와 함께 낡고 빛이 바랜 흰 천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학구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천을 꺼냈다. 천을 풀자 안에는 종이나 먹물이 아닌 묵직하고 거친 표면의 작은 돌덩이 하나와 바싹 마른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돌덩이는 표면이 거칠었고 자세히 보니 누군가 이 돌에 먹물을 흠뻑 먹여 굳힌 듯한 흔적이 있었다. 돌은 벼루의 기능을 상실한 듯 했으나 학구에게는 어떤 비장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종이 쪽지는 오래되어 바스러지기 직전이었지만 학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 글을 읽기 시작했다. 쪽지에는 서당 스승의 마지막 유언과 놀라운 진실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스승은 마을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고발하려 했으나 마을의 권력자들 이장과 관련된 무리에게 발각되어 목숨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었다. 스승은 자신의 지식과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를 벼루집의 비밀 공간에 봉인하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글자로 남겼던 것이다. 스승은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글자라는 암호를 남기고 벼루집의 스스로를 가두는 반전을 선택했던 것이다. 벼루집 벽에 밤마다 글자가 변하는 기이한 현상은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 장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진실을 후대에 전하려 했던 간절한 시도였던 것이다. 학구는 스승의 엄청난 희생과 용기에 경외감을 느끼며 손에 쥔 쪽지와 묵직한 돌덩이의 무게를 절실히 깨달았다. 학구는 비밀 공간에서 발견한 스승의 마지막 쪽지를 펼쳐 다시 읽어보았다. 쪽지에 담긴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스승은 마을의 이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공금을 착복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승은 이를 조정에 고발하려 했으나 정보가 새어나가자 목숨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스승은 자신마저 사라지면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을 염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벼루집의 비밀 장치를 만들고 쪽지와 함께 스스로를 봉인했던 것이다. 스승이 남긴 묵직한 돌덩이는 평소 글을 쓰던 벼루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스승은 글 공부의 본질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는 용기에 있음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벼룻집 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밤마다 움직이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은 스승의 글에 대한 강한 염원이 벼룻집에 깃들어 발현된 기이한 현상이었다. 쪽지에는 스승이 발견했던 부정부패의 증거와 함께 이를 은폐하려 했던 이장일당의 구체적인 이름과 행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장이 학구에게 벼룻집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장은 스승의 실종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스승이 남긴 진실의 글자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학구는 스승의 엄청난 희생 앞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스승은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를 봉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실의 불씨를 남겼다. 학구는 자신의 글 공부 목표가 갑자기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실의 전달자가 된 것이다. 학구는 쪽지에 기록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마음은 복수나 분노보다는 스승이 지키려 했던 정의의 가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낡은 서당과 벼룻집이 수십 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비밀을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함을 알았다. 학구는 묵직한 돌덩이와 쪽지를 품에 넣고 벼룻집 비밀 공간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았다. 스윽 하고 벽이 닫히자 벼룻집은 다시 평온하고 낡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학구는 스승의 마지막 뜻을 받들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더 이상 사각사각 소리가 아닌 자신의 심장이 뛰는 굳건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제 그는 서당을 떠나 스승의 마지막 글자를 세상에 펼쳐 보일 준비를 해야 했다. 학구는 서당에 더 머무를 수 없었다. 스승의 쪽지와 돌덩이, 즉 스승의 마지막 글자와 벼루를 챙긴 그는 새벽녘 고요한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글 공부에 목마른 선비의 가벼운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와 정의를 향한 사명감이 담긴 굳건하고 무거운 걸음이었다. 학구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장에게 스승이 남긴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마을 이장은 아침 일찍부터 서당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조해하고 있었다. 학구가 며칠째 서당에서 내려오지 않고 벼룻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장은 학구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언가를 알아냈을까봐 두려워했다. 학구가 이장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이장은 이미 불안한 얼굴로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학구는 이장에게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인사를 올린 후 자신이 벼룻집의 비밀을 모두 알아냈음을 밝혔다. 이장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린가 젊은 선비 벼룻집은 낡은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 이장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학구는 침착하게 품속에서 스승의 마지막 쪽지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당신의 탐욕과 부패를 고발하는 진실의 글입니다. 학구는 쪽지에 적힌 스승의 사연과 이장 일당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내려갔다. 학구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이장은 학구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수십 년이 지난 후 낡은 벼룻집에 봉인된 글자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장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했다. 그는 스승이 스스로 벼룻집에 봉인한 후 자신들이 비밀 장치를 훼손하고 벼룻집을 숨기려 했으나 글자가 밤마다 변하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두려워 아무도 벼룻집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장의 고백은 스승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학구는 이장의 참회를 들으며 복수나 응징보다는 정의의 회복에 집중했다. 그는 스승의 뜻대로 이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정부패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다. 학구는 글 공부가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임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스승의 묵직한 돌벼루처럼 굳건한 정의감이 자리 잡았다. 학구는 스승의 쪽지와 이장의 고백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당 스승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이장의 부패로 인한 고통이 낡은 벼룻집에 숨겨져 있었음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이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관청에 자수했으며 억울하게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돌려주는 데 힘썼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에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다. 학구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낡은 서당을 다시 정비했다. 벼룻집은 더 이상 비밀이 봉인된 공간이 아니었다. 학구는 스승이 남긴 묵직한 돌벼루를 서당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다. 이 돌벼루는 스승의 지혜와 용기를 상징하는 성물처럼 여겨졌다. 학구는 벼룻집 벽을 깨끗이 정비하고 그 위에 스승의 마지막 유언을 온전히 다시 새겨 넣었다. 이제 밤이 되어도 사각사각 하는 기이한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벼룻집은 임무를 완수하고 영원한 평온을 얻은 것이다. 대신 서당에서는 학구가 글을 읽는 맑고 잔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학구는 서당을 다시 열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 공부를 통해 얻는 지혜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는 용기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쳤다. 낡은 벼룻집에 숨겨진 글자의 비밀은 학구에게 진정한 선비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학구는 붓을 내려놓고 고요히 잠자리에 들었다. 낡은 서당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벼룻집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스승의 뜻을 기렸다. 산골의 밤은 잔잔했고 학구는 깊은 평온함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킨 진실의 무게만큼 세상이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험준한 산속의 폭포가 완전히 말라버린 마을이 있었다. 한때 우렁찬 물소리를 자랑하던 폭포는 이제 깎아지른 바위 절벽만이 덩그러니 남아 황량함을 더했다. 계곡 바닥은 갈라지고 마른 자갈들만이 나뒹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물을 찾아 떠나거나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연화라는 젊은 여인은 달랐다. 그녀는 가뭄에 굴하지 않고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계곡의 깊은 웅덩이까지 매일 물을 기르러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연화는 등에 짊어진 무거운 물동이와 메마른 땅을 딛는 발의 감각에만 의지하여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지쳤지만 그 꾸준함은 멈추지 않는 시계의 초침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그들의 말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물을 구해 마을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물이 마른 폭포 아래 거대한 바위 절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떤 울림소리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듯도 했다. 연화의 물 깃는 여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절망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간절한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연화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2개의 물동이를 지게에 얹고 마른 폭포 아래의 황량한 계곡길을 따라 걸었다. 계곡길은 자갈과 마른 흙으로 덮여 있었고 미끄럽고 험준하여 발을 잘못 디디면 쉽게 다칠 수 있었다. 연화는 오직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지게에 얹힌 물동이의 무게, 중심에만 의지하여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일정하여 흙먼지를 최소한으로 일으켰다. 마른 폭포는 그 자체로 마을의 절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상처였다. 폭포 아래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물이 깎아 만든 깊은 소처가 있었으나 이제 그곳은 메마른 바닥을 드러낸 채 황량했다. 연화는 이 소를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묵묵히 폭포 바위를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바위 절벽은 물줄기가 쏟아지던 자리에 흰 물자국만을 희미하게 남긴 채 침묵하고 있었다. 매번 폭포 아래를 지날 때마다 연화는 거대한 폭포 바위에서 이상한 울림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낮고 희미했지만 마치 바위의 깊은 곳에서 어떤 에너지가 갇혀 빠져나가려 하는 듯한 진동이었다. 소리는 웅, 웅 하고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울려 퍼졌다. 연화는 그 소리가 바위 속에 갇힌 옛 폭포의 기억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바람소리나 바위가 열기에 팽창하는 소리라고 치부했지만 연화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간절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연화가 물을 깃는 곳은 폭포에서 몇 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 아직 마르지 않은 작은 샘이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무거운 물동이의 무게까지 더해져 연화의 어깨는 늘 붉게 짓물려 있었다. 무거운 물동이의 물이 흔들릴 때마다 연화의 몸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물동이에 담긴 물의 출렁이는 소리와 그녀의 힘든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연화는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물동이 속의 맑은 물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희망에 집중했다. 그녀의 끈기는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연화의 꾸준함을 보며 저 아이의 노력이 이 가뭄을 끝낼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곤 했다. 연화의 물 깃는 여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시련에 맞서는 조용한 의식처럼 이어졌다. 그녀의 느리고 고된 발걸음은 절망으로 가득 찬
황량한 계곡에 굳건한 생명의 리듬을 불어넣고 있었다. 연화는 다시 폭포 아래를 지났다. 바위에서 들려오는 웅, 웅 하는 소리는 연화의 굳은 의지와 공명하며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연화는 마른 폭포 아래 거대한 바위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웅 소리를 무심히 넘길 수 없었다. 그 소리는 절망적인 가뭄 속에서도 연화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폭포 어딘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했다. 그녀는 마을의 원로이자 폭포에 얽힌 전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연화가 길어온 귀한 물 한 모금을 조심스럽게 마신 후 연화의 끈기와 노력을 칭찬하며 폭포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연화야, 이 폭포는 예부터 인내의 샘이라 불리었단다. 이 샘은 평소에는 엄청난 폭포수로 쏟아져 나오지만 마을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물의 소중함을 잊을 때 스스로 물줄기를 감춘다고 했지.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전설 속에는 폭포가 완전히 마를 때 샘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 샘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샘은 단순히 마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 아래에 스스로를 봉인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봉인은 오직 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자의 노력에 의해서만 풀린다고 했지. 오직 진심으로 물을 갈망하며 멈추지 않고 물을 깃는 자에게만 샘이 숨겨진 곳이 보인다는 전설이 대대로 전해져 왔단다. 노인은 이 전설이 폭포가 완전히 마른 후에는 잊혀진 지 오래되었음을 덧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폭포가 완전히 말랐을 때 절망하여 희망을 포기하고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는 노동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은 연화의 꾸준하고 묵묵한 물 깃는 여정을 보며 연화야말로 전설 속에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인의 이야기는 연화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마른 폭포 아래에서 들려오던 그 웅 소리는 단순한 바위의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된 샘이 자신을 알아줄 진정한 주인을 기다리며 내는 간절한 진동이었던 것이다. 연화는 그동안 자신의 고통과 피로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폭포 속에 숨겨진 희망의 근원을 찾겠다는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연화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고 다시 폭포 아래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물 깃는 일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포 바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욱 귀 기울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고단했지만 이제 그 발걸음 속에는 전설 속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화는 물을 기르면서도 폭포 바위를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바위에서 나오는 소리의 리듬과 진동이 어디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연화의 물 깃는 꿈은 이제 마른 폭포를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극복의 꿈으로 변하고 있었다. 노인의 전설을 들은 후 연화의 물 깃는 여정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나 가뭄은 점점 더 극심해졌다. 하늘은 며칠째 타는 듯한 폭염을 쏟아냈고 연화가 물을 깃던 계곡의 작은 웅덩이마저 수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물 깃는 거리는 이제 마을에서 왕복으로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길이 되었다. 연화의 물동이는 마을 전체의 생명줄이었기에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연화는 끓어오르는 태양 아래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황량한 계곡을 걸었다. 험준한 마른 폭포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폭포 바위에서 들려오는 웅, 웅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폭염 때문인지 아니면 연화에 지친 마음 때문인지 이전보다 훨씬 희미하고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연화는 폭포 바위에 손을 대고 그 진동을 느끼려 애썼다. 바위는 뜨거웠고 진동은 미세하여 쉽게 감지되지 않았다. 육체적인 한계는 연화를 짓눌렀다. 무거운 물동이의 무게는 어깨와 허리를 끊임없이 짓눌렀고 메마른 땅은 발바닥에 물집을 잡히게 했다. 연화는 너무나 지쳐서 길 위에 쓰러져 잠들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물통에 담긴 맑은 물과 그 물을 기다리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렸다. 특히 기력이 쇠해 힘들어하는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그녀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켰다. 어느 날 연화는 물을 길어오는 길에 그만 마른 폭포 아래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만 극심한 피로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그녀는 폭포 바위 그늘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물 끊임없이 흐르는 맑고 차가운 물에 대한 간절한 소망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끈기와 노력이 이제 육체적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던 그 짧은 순간, 연화는 자신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음을 느꼈다. 귓께는 폭포 바위의 웅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앞에는 폭포수가 다시 쏟아져 내리는 환상이 펼쳐졌다. 환상 속의 물줄기는 바로 폭포 중앙의 특정 바위를 향해 세차게 내리꽂혔고 그 바위가 깨지면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연화는 생생하게 보았다. 환상은 짧았지만 연화에게는 강력한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주변은 여전히 황량했고 폭포수는 마른 채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의 정신은 맑아져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폭포수가 내리꽂히던 특정 바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했다. 그리고 그 바위 주변에서 들려오던 웅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연화는 이 소리가 절망적인 가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멈추지 않는 노력에 대한 자연의 응답임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극복은 물 깃는 노동을 넘어 희망의 샘을 직접 찾아내는 도전으로 바뀌었다. 극도의 피로 속에서 꾸었던 짧은 꿈은 연화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즉시 꿈에서 본 폭포 바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바위는 마른 폭포 중앙 수천 년 동안 물줄기를 맞았을 법한 가장 두꺼운 바위였다. 연화는 바위에 가까이 다가가자 웅, 웅 하고 울려 퍼지던 소리가 이제는 바위 내부에서 직접 솟아나오는 듯한 강한 진동으로 느껴짐을 확인했다. 바위의 표면에 귀를 대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샘은 바위 깊은 곳에 봉인된 채 자신의 존재를 연화에게 알리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노인의 전설을
다시 떠올렸다. 오직 끈기와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만 봉인이 풀린다는 그 이야기, 그녀의 멈추지 않는 물 깃는 노력이 마침내 이 바위 속 샘의 비밀을 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연화는 가져온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바위 옆에 내려놓고 바위를 뚫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괭이나 정 같은 도구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맨손과 바위 주변에 굴러다니는 단단한 돌멩이들 뿐이었다. 연화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찾아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폭포수가 내리꽂히던 지점, 즉 바위 표면에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틈이 있는 곳을 향해 돌멩이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탁, 탁, 탁. 돌멩이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는 고요한 계곡에 울려 퍼졌으나 거대한 바위에는 조그만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쉼 없이 일정한 리듬으로 바위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은 곧 붉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고통에 집중하는 대신 바위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에만 집중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바위 깨기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자연의 시련과 절망에 맞서 싸워온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바위에 새기는 행위와 같았다. 폭염 속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연화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바위를 때리는 탁탁탁 소리의 리듬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리고 끈기 있는 리듬으로 바뀌기를 반복했다. 연화는 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멈추지 않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전설이 요구하는 봉인을 푸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끝에 연화는 드디어 바위 표면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발견했다. 금이 가자 바위 속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크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돌멩이를 그 금이 간 지점에 집중적으로 내리쳤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마음속의 희망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극복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화는 바위에 난 작은 금을 발견하자마자 온몸에 기력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팔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바위에 난 틈새를 향해 돌멩이의 날카로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내리쳤다. 깨강깨강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는 조금씩 아주 느리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위가 쪼개질수록 내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콸콸콸 흐르는 소리로 변했다. 그것은 지하 깊은 곳에 갇혀있던 물줄기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리 같았다. 연화는 이제 물소리가 주는 청량감과 희망에 의지하여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잊고 오직 이 생명의 소리를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겠다는 일념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연화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돌멩이를 내리쳤을 때 바위의 큰 조각 하나가 쩍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바위 안쪽에는 어둡고 좁은 구멍이 드러났고 그 구멍 속에서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엄청난 기세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은 바위의 틈새를 비집고 나오며 세찬 소리를 냈고
황량했던 폭포 아래 소저 바닥으로 세차게 흘러들었다. 연화는 솟아나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물은 너무나 맑고 차가워 연화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명의 물이었다. 이 물은 연화의 멈추지 않는 노력,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절망적인 자연의 시련을 극복하고 얻어낸 위대한 승리의 증거였다. 솟아난 샘물은 연화의 노력에 대한 보상처럼 마른 폭포 아래의 바위를 적시기 시작했다. 물이 마른 땅을 적시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경이로웠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솟아나는 물줄기에 대고 조심스럽게 마셨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달고 시원했다. 그녀의 온몸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연화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 샘물의 존재를 마을에 알리는 것을 잠시 주저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이 샘물을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달려와 물을 길어가려 할 것이고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이 귀한 샘물마저 빠르게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들었다. 연화는 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샘물을 마을 전체의 희망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화는 조용히 자신의 물동이에 새로 솟아난 샘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깨진 바위 조각들을 이용하여 샘물의 입구를 최대한 작게 가려놓았다. 연화는 다시 험준한 계곡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갔다. 그녀의 물동이는 이제 훨씬 더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물 깃는 노동을 넘어 마을 전체의 샘을 보호하는 조용한 수호자의 역할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 샘물은 연화의 조용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화는 마른 폭포 아래에서 발견한 샘물의 비밀을 철저히 지켰다. 그녀는 매일 새벽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폭포로 향했다. 그녀는 새로 발견한 샘물에서 물동이를 채웠지만 마을에는 마치 먼 계곡에서 길어온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솟아나는 샘물의 입구를 돌로 작게 가려 놓았기에 물을 깃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샘물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했다. 연화의 물 깃는 횟수가 늘어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물의 양이 미세하게 증가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폭염과 가뭄을 한탄했지만 연화가 가져오는 물 덕분에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연화의 물은 깨끗하고 차가웠기에 사람들은 저 아이가 기르는 곳에는 어떤 신령한 물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연화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 샘물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 조용한 희생은 연화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샘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육체적 피로는 극한에 달했다. 그녀는 물을 깃는 험한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을 전체의 희망을 짊어지고 가는 듯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폭포 아래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점차 그 양을 늘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연화는 큰 보람을 느꼈다. 노인은 연화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연화의 물 깃는 노동은 이전보다 훨씬 힘겨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노인은 연화가 폭포 아래에서 어떤 기적을 발견했음을 직감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는 연화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설 속의 약속을 지켜내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의 조용한 결정을 존중했다. 노인은 연화에게 따뜻한 차와 약초를 건네며 그녀의 건강을 조용히 살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연화가 샘물의 입구를 가려놓았던 바위 틈에서도 물줄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연화의 꾸준한 노력이 지하 샘물의 수맥을 완전히 터지게 만든 것이다. 이제 물줄기는 더 이상 작은 샘이 아니었다. 맑고 풍부한 물이 마른 폭포 절벽을 따라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말라있던 폭포 바위에 물이 닿자 주변에 메말랐던 이끼와 풀들이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연화는 이 광경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멈추지 않는 노력과 조용한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샘물은 더 이상 비밀로 지킬 필요가 없었다. 물줄기는 점점 굵어져 작은 폭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연화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녀의 불굴의 극복 의지는 절망에 빠진 마을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연화는 폭포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새벽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연화를 따라 마른 폭포 아래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수십 년간 침묵했던 폭포 바위에서는 맑고 힘찬 물줄기가 솟아나 절벽을 따라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줄기는 아직 옛 폭포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생명의 기적 그 자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폭포 아래로 달려가 물을 마셨다. 그들은 연화의 멈추지 않는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이 이 기적을 낳았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와 전설은 이루어졌다. 너의 간절한 소망과 꾸준함이 바위의 봉인을 풀었구나 라고 축복했다. 연화의 노력으로 솟아난 샘물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렀다. 이 물줄기는 절망에 빠졌던 마을에 희망의 물결을 가져왔다. 마을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폭포와 계곡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아끼고 보살폈다. 시간이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지하 샘물은 더욱 풍부해져 폭포는 예전의 웅장함을 완전히 되찾았다.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맑게 씻어주는 듯 했다. 연화는 더 이상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험한 계곡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물 깃는 꿈은 마을 전체의 영원한 극복이라는 아름다운 현실이 되었다. 연화는 조용히 폭포 아래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과거 바위 속에서 들려오던 웅, 웅 하는 간절한 울림 대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축복의 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멈추지 않는 작은 노력이 큰 시련을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폭포의 물소리는 잔잔한 리듬을 타고 흐르며 연화는 그 평온함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묵은 기와와 오래된 종각이 서 있는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의 종소리는 예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영원한 약속과도 같았다. 그러나 최근 그 종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범준이라는 젊은 스님은 종소리가 멈춘 사찰에 새로 부임했다. 그는 끊임없이 울려야 할 종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 종은 멀쩡했고 종각 역시 훼손된 흔적이 없었다. 범주는 매일 새벽 멈춘 종각에 올라 종을 바라보았다. 종은 거대했고 묵직했으나 종을 치는 나무 막대인 닭목, 추악무을 가져다 대면 땡 하고 맑게 울려야 할 소리가 먹먹 하고 둔탁하게 울리며 금세 사그라들었다. 마치 종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을 거부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소리가 멈춘 후 불안해했고 이는 사찰과 마을 사이에 어떤 깊은 인과관계가 얽혀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범주는 이 묵은 사찰의 종소리가 멈춘 이유를 찾아 사찰에 깃든 침묵의 비밀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탐구는 고요하고 느린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범준 스님은 종소리가 멈춘 이유를 찾기 위해 종각을 더욱 면밀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종이 침묵하는 상태를 관찰하며 종각의 구조와 종의 표면을 세심히 살폈다. 종각은 묵은 나무로 되어 있었으나 견고했고 종을 매당 굵은 밧줄 역시 튼튼했다. 문제는 오직 종 자체에 있었다. 종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세월을 견뎌낸 듯 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범주는 땀에 젖은 손으로 종의 거대한 몸체를 구석구석 더듬었다. 종의 표면에는 용문양과 불경의 구절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하지만 종의 가장 아랫부분 종을 치는 닭목이 닿는 부분이 아닌 옆구리 쪽에서 범주는 아주 희미하고 미세한 흠집 하나를 발견했다. 흠집은 깊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생긴 미세한 균열처럼 보였다. 하지만 범준이 손가락 끝으로 그 흠집을 만졌을 때 그것은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듯한 상처가 아니라 마치 부드러운 무언가로 인해 파인 듯한 형태였다. 자세히 보니 그 흠집은 사람의 손톱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자국은 너무나 희미해서 조금만 부주의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범주는 이 작은 흠집이 종소리가 멈춘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범주는 다시 닭목을 들어 종을 조심스럽게 쳤다. 댕 하고 울려야 할 종소리는 여전히 먹먹 하고 둔탁하게 울렸고 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급하게 사그라들었다. 종소리의 힘이 그 흠집 부분에서 흡수되어 사라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었다. 범주는 이 흠집이 종의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종의 마음에 난 어떤 상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각 주변의 땅도 파헤쳐 보았다. 종소리는 땅을 진동시키며 마을에까지 울려 퍼지는데 혹시 종각 아래에 종소리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범주는 삽으로 종각 주변의 묵은 흙을 느리고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흙 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종소리의 진동을 받아 딱딱하게 굳은 자갈과 흙덩이들만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종각 기초석 아래 가장 깊은 곳을 파내려갔을 때 범주는 흙 속에 묻혀있던 커다란 옹기 하나를 발견했다. 옹기는 묵은 이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범주는 조심스럽게
옹기를 흙 밖으로 끄집어냈다. 종소리가 멈춘 이유가 바로 이 옹기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옹기는 묵직했고 그 속에서 어떤 비밀이 골마 터져 나올 듯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범주는 종소리의 침묵이 이 옹기의 봉잇과 깊은 인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직감하며 옹기를 종각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종각 아래에서 묵직한 옹기를 발견한 후 범준 스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종소리가 멈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마을 사람들은 사찰의 종소리에 의지하여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해왔기에 종소리의 침묵은 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특히 사찰에 곡식과 공양미를 바치는 일을 맡아 온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범주는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이장과 몇몇 주민들을 사찰로 불렀다. 주민들은 종소리가 멈춘 것이 사찰에 불경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고 사찰에 바치는 공양미와 곡식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데 저희가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성껏 바치는 곡식의 효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 나이 든 주민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다. 범주는 그들의 불안을 이해했지만 종소리가 멈춘 이유가 단순히 종의 고장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종각 아래에서 발견한 묵은 옹기를 주민들 앞에 보였다. 이 옹기가 종각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멈춘 것은 이 종과 마을 사이에 맺어진 어떤 신의 신인애가 깨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범주는 주민들에게 종소리가 사찰만의 소리가 아니라 마을과 사찰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의지해온 인과 관계를 상징함을 설명했다. 종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사찰에 공양을 올려 세우님들의 수행을 도왔다. 이 균형이 깨지면서 종소리가 스스로 침묵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범준의 생각이었다. 주민들은 옹기를 보고도 영문을 알지 못했으나 종소리가 멈춘 후 그들 사이에 불신과 이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특히 곡식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던 주민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가뭄과 흉년을 핑계로 사찰에 바치는 곡식의 양을 몰래 줄이거나 오래된 묵은 쌀을 섞어 바치기도 했었다. 종소리의 침묵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회한과 같았다. 범주는 이 주민들의 표정에서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짐작했다. 종소리가 멈춘 것은 물질적인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옹기의 뚜껑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은 주저했지만 결국 옹기의 뚜껑을 열기로 했다. 옹기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풀자 옹기 안에는 곡식이나 보물이 아닌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묵은 쌀이 가득 들어 있었다. 쌀은 이미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었고 옹기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이 쌀은 오랫동안 잊힌 채 종각 아래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범주는 이 묵은 쌀과 종소리가 멈춘 이유 사이에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사찰의 묵은 기록을 찾아 이 묵은 쌀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범준 스님은 종각 아래에서 발견된 묵은 쌀이든 옹기가 종소리의 침묵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사찰의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묵은 사찰이었기에 기록 보관소는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범주는 낡은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들춰가며 종소리와 옹기에 얽힌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종이를 넘기는 사르락 소리만이 고요한 석에 울려 퍼졌다. 며칠간의 탐색 끝에 범주는 마침내 종소리와 관련된 예수님의 묵은 글을 발견했다. 기록에는 사찰의 종이 단순한 시간을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마을과 사찰의 신의를 담는 거울과 같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종소리가 멈추는 것은 종 자체의 훼손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 신이 고갈되었을 때 발생한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글 말미에는 수십 년 전 백성의 양식과 관련된 슬픈 사건에 대한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사찰의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해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귀한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곡식을 나누어 주기에 앞서 스님은 주민들에게 이 곡식은 훗날 풍년이 들었을 때 반드시 정성껏 채워 넣어 다음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가장 오래되고 귀한 쌀 일부를 옹기에 담아 종각 아래에 봉인하여 마을의 신의를 상징하게 했다. 그러나 풍년이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흉년 때의 약속을 잊고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사찰에 약속했던 곡식은 채워 넣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스님이 모르는 사이에 사찰에 남아있던 곡식마저 몰래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했다. 스님은 주민들의 배신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마을 사람들을 벌하는 대신 조용히 그들의 탐욕과 거짓에 절망했다. 스님의 절망이 깊어지자 놀랍게도 종소리가 스스로 울음을 멈추었다는 것이다. 종은 스님의 마음을 반영하듯 마을 사람들의 신의가 무너진 인과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종각 아래 묵혀있던 옹기의 쌀이 누렇게 변질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변질된 마음의 양식, 신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범주는 기록을 읽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종소리가 멈춘 이유, 옹기에 묵은 쌀이 담겨 있던 이유, 그리고 종에 난 희미한 흠집의 의미가 모두 이 과거의 배신과 인과에 연결되어 있었다. 종에 난 흠집은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스님과 종이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불신 때문에 입은 마음의 상처였던 것이다. 범주는 이 인과의 고리를 끊고 사찰과 마을 사이에 잃어버린 신의를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깨달았다. 그는 묵은 기록을 조심스럽게 덮고 옹기에 담긴 묵은 쌀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범준 스님은 사찰 기록을 통해 종소리의 침묵이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배신이라는 무거운 인과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종각 아래에 묻혀있던 묵은 쌀 옹기는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과거 스님과 마을 주민 사이에 맺어졌던 신뢰의 증표가 변질된 결과를 상징하고 있었다. 종에 난 희미한 흠집은 그 배신으로 인해 종소리가 스스로 멈추면서 생긴 영적인 상처였다. 범주는 이 인과를 풀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다시 사찰로 모았다. 특히 과거 곡식 관리와
사찰 공양을 담당했던 나이든 주민들을 중심으로 모였다. 범주는 그들 앞에 묵은 쌀이 담긴 옹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사찰 기록에서 발견한 슬픈 사연을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는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대신 오직 잃어버린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이 쌀은 수십 년 전 굶주림을 이겨내고 다음 풍년을 약속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신의의 증거입니다. 이 쌀이 썩어버린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종소리가 멈춘 것은 이 묵은 쌀처럼 우리의 정성, 신이 변질되어 더 이상 맑은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음을 종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범준 스님의 이야기는 주민들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특히 과거 공양미를 몰래 빼돌리거나 묵은 쌀을 섞어 바쳤던 주민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종소리가 멈춘 후 그들을 괴롭혔던 불안과 불신은 바로 이 묵은 인과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종소리의 침묵은 그들에게 조용한 심판과 같았다. 주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배신과 자신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던 불성실한 행위를 뉘우쳤다. 그들은 종소리가 멈춘 것이 사찰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거짓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들의 참회는 묵직했고 사찰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기운이 서서히 거치는 듯했다. 이때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 한 분이 일어나 종각으로 향했다. 그는 종의 옆구리에 난 희미한 흠집을 조심스럽게 만지더니 그 흠집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다. 스님, 이 상처는 저희 조상들의 잘못이 맺은 것입니다. 저희의 탐욕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진정한 정성으로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범주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종소리가 다시 울릴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종소리는 단순히 쇠붙이의 울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맑은 마음이 공명할 때 비로소 맑게 울려 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범주는 이 묵은 쌀을 정화하고 마을과 사찰에 잃어버린 신의를 회복하는 화해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노력은 이제 물질적인 행위를 넘어 정신적인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범준 스님은 마을 주민들의 진심, 어린 참회를 확인한 후 종각 아래에 묻혀있던 묵은 쌀 옹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쌀은 과거의 탐욕과 불신이 낳은 인과의 증표였기에 종소리를 다시 울리기 위해서는 이 묵은 쌀을 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범주는 묵은 쌀을 단순히 버리는 대신 정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삼기로 했다. 범주는 묵은 쌀을 깨끗한 맷돌에 넣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다. 사르륵 사르륵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는 고요한 사찰에 울려 퍼졌다. 묵은 쌀은 이미 변질되어 하얀 가루 대신 누렇고 퀴퀴한 가루가 되어 나왔다. 범주는 이 가루를 정성껏 모아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약수터에 맑고 깨끗한 물과 섞었다. 이 정화 과정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범주는 묵은 쌀을 물에 풀어내는 동안 끊임없이 참회와 용서의 경전을 외웠다. 그의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는 사찰을 감싸 안았고 묵은 쌀에 깃든 과거의 원망과 탐욕의 기운을 씻어내는 듯했다. 이 과정은 멈추었던 종소리의 침묵을 깨고
사찰과 마을의 관계를 치유하는 조용한 의식이었다. 범주는 이 정화된 물을 들고 다시 종각으로 향했다. 그는 종의 옆구리에 난 희미한 손톱, 자국 같은 흠집을 바라보았다. 그 흠집은 종소리의 맑음을 가로막던 내면의 상처였다. 범주는 묵은 쌀로 정화한 물을 손에 묻혀 그 흠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흠집에 깃든 오랜 슬픔을 달래주는 듯했다. 놀랍게도 범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종의 흠집 주변에서 희미했던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흠집은 마치 상처가 아물듯 서서히 메워지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범주는 이것이 묵은 쌀에 담긴 인과의 고리가 풀리고 종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깨달았다. 종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인간의 진정한 참회와 용서의 노력으로 다시 맑은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마을 주민들이 사찰로 찾아왔다. 그들은 범준의 정화의식을 돕고 과거의 죄를 함께 뉘우치고자 했다. 범준은 그들에게 묵은 쌀을 정화한 물을 나누어 주며 이 물을 마른 폭포 아래 계곡에 뿌려 과거의 잘못을 땅에게도 사죄하자고 제안했다. 주민들은 범준의 뜻에 따랐고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는 사찰에 깃든 무거운 인과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종소리의 부활은 이제 공동체의 화해라는 숭고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범준 스님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묵은 쌀을 정화한 물을 나누어 들고 산을 내려왔다. 그들은 과거 사찰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메말랐던 계곡과 논밭에 조심스럽게 물을 뿌리며 과거의 배신과 이기심을 땅에게도 사죄했다. 주민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과 참회하는 마음은 황량했던 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이 의식은 사찰과 마을 사이에 잃어버렸던 신의를 회복하는 숭고한 행위였다. 참회의 의식이 끝난 후 주민들은 다시 사찰로 돌아와 종각 앞에 모였다. 범주는 묵은 쌀의 정화와 주민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종소리의 침묵을 깨는 마지막 열쇠가 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종의 옆구리에 난 흠집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졌다. 흠집은 이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해져 있었다. 종소리가 멈춘 인과는 인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해소된 것이다. 범주는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닭목을 들고 종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닭목을 종의 가장자리로 가져갔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잡념이 없었다. 그는 종이 단순히 쇠로 된 물체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의 마음이 담긴 신성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범주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담아 닭목을 종에 부딪혔다. 댕 종각을 가득 채운 종소리는 이전에 둔탁하고 먹먹했던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맑고 깨끗했으며 깊고 청량한 울림은 산속의 고요함을 뚫고 마을까지 힘차게 퍼져나갔다. 종소리는 길고 아름답게 이어졌고 그 울림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오랜 불안과 회한을 씻어주는 듯했다. 멈추었던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종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마을과 사찰이 진정한 신의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소리였다. 그들이 과거의 탐욕으로 인해 종에게 입혔던 상처가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범준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범준은 종소리의 맑은 울림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다. 그는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의 마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한 사찰과 마을 사이의 신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묵은 사찰은 이제 더 이상 침묵과 과거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종소리는 희망과 화해의 노래를 부르며 밤의 고요함 속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묵은 사찰의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후 마을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 종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가 진정한 신의와 화해의 증거임을 알았기에 더욱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사찰에 공양을 올릴 때도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탐욕스러운 마음 없이 정성껏 임했다. 묵은 쌀, 옹기에 담겨 있던 인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깨끗이 씻겨 내려간 것이다. 종소리가 멈추었던 이유는 종의 물리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과 탐욕이라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다. 범준 스님의 끈기 있는 탐구와 마을 주민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그 상처를 치유했다. 사찰과 마을은 이제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의지하는 굳건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범준 스님은 종소리의 부활을 통해 인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인과는 죄에 대한 벌을 넘어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자신의 수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온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밤이 깊어지자 범주는 종각 아래 멈춰 섰다. 옹기가 묻혀있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종에는 흠집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범주는 종소리의 잔잔한 울림 속에서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종소리는 묵직하고 부드러운 리듬을 타고 산골의 밤을 감쌌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 사찰의 종소리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삶에 조화로운 리듬을 선사했다. 범주는 사찰을 지키며 이 맑은 종소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도록 사람들의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알았다. 묵은 사찰의 밤은 고요했고 종소리는 평화와 안정을 노래하며 산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안개 낀 강변에 외딴 주막이 있었다. 강물은 늘 낮은 안개에 쌓여 흐느적거렸고 주막을 운영하는 젊은 여인 미호는 그 고독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손님을 맞았다. 주막 뒤편에는 오래전 문을 닫은 낡은 약재상 창고가 붙어 있었다. 창고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묵은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밤이 되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해가 지고 강변의 안개가 가장 짙게 드리울 무렵 폐쇄된 약재상 창고에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등불은 분명 사람이 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정확한 시간에 켜졌다. 미호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등불은 창고 내부를 따라 아주 느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창고 안을 서성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진 약재상의 그림자, 즉 미련에 갇힌 넋이라고 수군거렸다. 약재상은 몇 해 전 홀연히 사라졌고 그가 남긴 창고는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다. 미호는 그저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기이한 등불빛에 어떤 간절한 사연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밤마다 등불을 켜는 사라진 약재상의 그림자는 미호의 평온한 일상 속에 미스터리한 호기심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 등불 빛이 가리키는 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했다. 미호는 밤마다 약재상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등불빛을 관찰하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강변의 안개가 짙게 깔릴수록 등불빛은 더욱 희미하고 신비롭게 보였다. 등불은 사람이 들고 걷는 것처럼 일정한 높이와 속도를 유지하며 창고 안을 움직였다. 빛은 창문 틈을 따라 천천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 움직임은 매우 느리고 신중했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작업을 반복하는 듯했다. 미호는 그 움직임을 따라 창고 벽에 귀를 대보았다. 창고 안에서는 등불이 움직일 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각사각 혹은 달그락달그락 하는 물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법도 했지만 오직 정적과 등불의 희미한 빛만이 존재했다. 이 고요함이 미호를 더욱 기이하게 만들었다. 등불은 존재하지만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주체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는 그림자 같았다. 등불이 창고 안에 특정 선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미호는 창고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약자의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냄새는 강하지 않았고 오래되어 묵은 듯한 약재 특유의 쌉싸름하고 건조한 향이었다. 미호는 그 냄새가 등불이 멈춘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약재에서 풍기는 것임을 직감했다. 등불을 켜는 사라진 약재상의 그림자가 밤마다 자신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마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사라진 약재상은 강변 주막 옆에서 약방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았다고 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나 어느 날 꼭 전해야 할 귀한 약재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난 후 연경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험한 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 추측했고 약재상 창고는 그대로 봉인되었다. 미호는 그 약재상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일, 즉 전하지 못한 약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의 넋이 밤마다 등불을 켜고 창고를 서성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미호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있는 창고문에 기대어 밤새도록 등불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등불이 움직이는 일정한 리듬은 마치 숨겨진 지도처럼 보였다. 등불이 멈추는 지점, 등불의 빛이 가장 밝게 흔들리는 지점. 이 모든 움직임에는 약재상의 마지막 의도가 담겨 있을 터였다. 미호의 호기심은 이제 단순히 기이한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사라진 약재상의 미완의 사연을 풀어주려는 헌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밤마다 켜지는 등불은 고요한 강변 마을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미호는 그 등불 빛에 잠을 잊고 집중했다. 미호는 밤마다 약재상 창고에서 켜지는 등불의 움직임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강변 나루터를 지키는 뱃사공을 찾아갔다.
뱃사공은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강변을 오갔던 사람으로 사라진 약재상과도 왕래가 잦았을 터였다. 뱃사공은 나룻배를 엮고 있다가 미호의 질문을 듣자 잠시 손을 멈추고 강물 위로 시선을 던졌다. 강물은 안개에 쌓여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뱃사공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약재상이라. 그는 참으로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지. 이 주막 옆에서 약방을 차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값을 깎아주곤 했으니. 하지만 그에게도 미처 끝내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었소. 뱃사공은 약재상이 사라지기 직전 매우 초조해하며 나루토를 찾았던 일을 회상했다. 약재상은 먼 산골에 사는 위독한 환자에게 꼭 전해야 할 희귀한 약초를 구하러 갔었다고 했다. 그 약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에 약재상은 반드시 제때 전하겠다는 맹세를 했었다. 그러나 약재상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몸도 그가 가져오려 했던 약초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미련은 그 약초를 전하지 못한 약속의 짐이었을게요. 그 환자는 약재상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지. 약재상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창고에서 그 미처 전하지 못한 약초를 찾는 것일게요. 뱃사공은 한숨을 쉬며 미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그 등불빛은 약재상의 넋이 자신의 미련을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짐을 내려놓으려는 간절한 시도일 것이오. 자네가 그 빛을 보았다면 혹 그가 남긴 짐을 찾아 그 맹세를 대신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뱃사공의 이야기는 미호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밤마다 등불이 움직이는 것은 약재상이 창고 안에 수많은 약재들 중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그 귀한 약초를 찾고 있음을 의미했다. 집신이 걸어간 길이 주인의 약속을 완수하려 했던 것처럼 등불 그림자 역시 약재상의 미완의 헌신을 완수하려 애쓰는 기이한 행위였다. 미호는 뱃사공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막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대신 약재상의 간절한 넋을 안쓰럽게 여겼다. 그녀는 약재상의 창고로 다가섰다. 낡은 창고 문틈으로 희미하게 약재 냄새가 새어나왔다. 미호는 이 밤에 그 약재상의 그림자가 창고 안에서 또다시 등불을 켜고 있을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약재상의 마지막 미련을 해소해줄 조력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등불빛에 깃든 약재상의 간절한 염원이 미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뱃사공의 이야기를 들은 후 미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낮 동안 창고에 잠긴 자물쇠를 살필 도구를 찾아내 밤이 되기 전 몰래 약재상 창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창고의 자물쇠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미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어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열렸고 미호는 호롱불을 들고 묵은 약재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창고 안은 약재 특유의 건조하고 쌉싸름한 냄새로 가득했다. 사방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낡은 나무 선반에는 수많은 약자의 주머니와 포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호는 낮 동안 등불 그림자가 밤마다 서성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탐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등불의 그림자가 멈췄던 지점에
선반과 바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미호는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마치 작은 바퀴가 굴러간 듯한 둥근 흔적과 손가락 끝으로 무엇인가를 끌고 다닌 듯한 미세한 선이었다. 이 흔적들은 밤마다 등불을 켠 채 보이지 않는 약재상의 그림자가 약재를 계량하고 운반했던 흔적처럼 보였다. 그림자는 밤새도록 자신의 미완의 일을 반복하며 미처 전하지 못한 약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미호는 그 흔적을 따라 선반의 약자의 주머니들을 살폈다. 모든 주머니에는 정갈하게 약재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약재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하지만 등불 그림자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선반의 중앙 칸은 다른 칸들과 달리 먼지가 살짝 걷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매일 밤 그곳을 만진 듯한 흔적이었다. 미호는 이 흔적이 밤의 등불 그림자가 남긴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창고 안등불을 들지 않은 채 희미하게 일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약재를 계량하는 약재상의 모습이었고 그림자의 손은 허공에서 저울을 잡고 약재를 조심스럽게 덜어내는 듯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그림자는 낮에 창고에 숨어든 미호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오직 자신의 미련에 갇혀 밤의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기이한 그림자는 미호의 머리 위 약자의 선반의 특정 칸을 향해 손을 뻗는 듯 했다. 미호는 그림자를 피해 조심스럽게 그 칸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다른 약자의 주머니들 사이에 아주 작고 낡은 배 주머니 하나가 깊숙이 봉인된 채 놓여 있었다. 주머니는 다른 약재들보다 훨씬 작았고 그 위에 쓴 약자의 이름은 다른 글씨체로 삐뚤빼뚤 쓰여 있었다. 미호는 이 작은 주머니가 약재상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약재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밤의 등불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 그 봉인된 비밀을 해소해야만 약재상의 넋이 평온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주머니를 꺼내기 위해 숨을 죽였다. 미호는 숨죽인 채 낮 동안 창고 안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강변에 안개가 드리우자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처럼 갑자기 창고 안의 특정 지점에서 희미한 등불빛이 켜지는 것을 미호는 목격했다. 등불은 허공에 떠 있는 듯 했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등불을 들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등불의 그림자는 낮에 미호가 보았던 낡은 약재의 선반을 향해 다가왔다. 등불의 빛은 약재 칸들을 하나하나 비추더니 미호가 낮에 발견했던 작고 낡은 배 주머니가 놓인 특정 칸 앞에서 멈춰 섰다. 등불빛은 그 주머니를 향해 강하게 일렁였고 그림자는 그 주머니를 향해 허공에 손을 뻗는 듯한 움직임을 반복했다. 그 간절한 움직임은 미호에게 이 주머니가 바로 약재상의 미완의 숙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미호는 등불 그림자의 시야를 피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선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림자의 끈질긴 시선이 머무는 그 배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주머니는 다른 약재들과 달리 얇은 실로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미호가 주머니를 손에 쥐는 순간 등불의 빛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약재상의 넋이 자신의 짐이 마침내 누군가의 손에 닿았음을 알고 감격하는 듯 했다. 미호는 등불의 그림자를 피해 창고 구석으로 물러나 호롱불 아래 주머니에 봉인을 풀었다. 봉인을 풀자 주머니 안에서는 쌉싸름하고 달콤한 신선한 약재의 향이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주머니 안에는 다른 약재들과 섞이지 않은 채 단 하나의 희귀한 약재와 함께 바싹 마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약재상이 사라지기 직전 급하게 쓴 듯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다. 편지에는 약재상이 맹세했던 위독한 환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약재상은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강물에 휩쓸릴 위험을 감지하고 이 귀한 약재만은 창고의 비밀 칸에 봉인하여 언젠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환자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했던 것이다. 약재상은 강물에 휩쓸리기 직전 자신이 미처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한 미련을 이 등불과 약재에 불어넣어 남겼던 것이다. 놀랍게도 주머니 안의 약재는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질되지 않고 마치 갓 캔 것처럼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약재상의 간절한 염원이 이 약재를 영원히 보존했음을 의미했다. 약재상이 밤마다 등불을 켜고 창고를 서성였던 것은 이 봉인된 약재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던 것이다. 미호는 이 기이한 현상 속에 담긴 약재상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약재상의 미완의 약속을 자신이 대신 완수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미호는 약재 주머니와 편지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가 주머니를 꺼내는 순간 격렬하게 흔들리던 등불은 주머니가 창고 밖으로 나오자 마치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듯 그 움직임을 멈추고 창고 중앙에서 고요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약재상의 넋은 자신의 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음을 알고 미련을 내려놓는 듯했다. 미호는 약재상의 편지에 적힌 환자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환자는 약재상이 사라질 당시 이미 위독한 상태였기에 미호는 환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재상의 간절한 맹세는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약재상의 헌신 자체를 전달하는 데 있었다. 미호는 약재상의 마지막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즉시 강을 건너야 함을 알았다. 미호는 다시 강변 나루터의 뱃사공을 찾아갔다. 뱃사공은 미호가 들고 온 작은 배 주머니를 보자마자 그 안에 담긴 사연을 짐작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 약재상이 전하려 했던 짐이로구나. 자네가 결국 그 미련을 찾아냈군. 뱃사공은 약재상이 전하려 했던 환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환자는 약재상이 돌아오지 못하자 큰 상심에 빠졌고 끝내 병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뱃사공은 환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약재상의 맹세를 굳게 믿으며 약재상이 가져다주는 약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약재상의 넋이 밤마다 등불을 켠 것은 환자에게 약을 전하겠다는 맹세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려 했던 간절한 외침이었을게요. 비록 환자는 떠났지만 자네가 약재상의 이 숭고한 헌신을 그 환자의 가족에게 전한다면
약재상의 넋은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뱃사공은 미호에게 나룻배를 내어주며 약재상의 마지막 길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미호는 뱃사공의 도움을 받아 나룻배에 올랐다. 밤의 강물은 안개에 쌓여 고요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뱃사공은 강물의 흐름과 밤하늘의 별을 길잡이 삼아 약재상이 가려 했던 상올 마을을 향해 나룻배를 몰았다. 미호는 주머니를 품에 안고 강물 위를 달렸다. 주머니 속 약재는 여전히 신선한 향을 풍겼고 그 향은 약재상의 변치 않는 헌신을 상징하는 듯했다. 미호는 약재상의 미완의 약속을 대신 완수하는 이 여정이 단순히 약재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사라진 넋의 영원한 안식을 찾아주는 신성한 임무임을 깨달았다. 강변 마을을 뒤로하자 주막 뒤편 창고에 등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집신이 길을 완수했을 때 사라졌듯이 약재상의 그림자도 미호가 그의 짐을 이어받는 순간 자신의 미련을 내려놓고 침묵한 것이다. 미호의 마음속에는 약재상의 간절한 염원이 그녀의 헌신적인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다. 미호는 뱃사공의 도움을 받아 강물을 거슬러 밤새도록 나아갔다. 강변의 안개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약재상의 편지에 적힌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으며 환자가 살았던 집은 초가지붕이 낡고 쓸쓸해 보였다. 미호는 나룻배를 강가에 대고 홀로 환자의 집으로 향했다. 환자의 집에는 환자의 늙은 아들이 홀로 남아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미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자신이 주막을 운영하는 여인이며 사라진 약재상에 얽힌 기이한 사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음을 밝혔다. 늙은 아들은 약재상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약재상의 맹세를 굳게 믿으며 그 착한 약재상은 반드시 약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호는 품속에서 약재 주머니와 약재상이 남긴 편지를 꺼내 늙은 아들에게 건넸다. 늙은 아들은 바싹 마른 편지를 펼쳐 읽었고 편지에 담긴 약재상의 마지막 헌신과 슬픔을 깨닫고 오열했다. 주머니 안의 약재는 여전히 신선했고 그 향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늙은 아들은 이 약재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숭고하고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의 증거임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재상의 맹세는 결국 지켜진 것이다. 미호는 늙은 아들에게 이 약재가 약재상의 미련을 풀고 영혼의 평안을 찾게 할 마지막 짐임을 설명했다. 늙은 아들은 약재상의 간절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어머니의 묘지에 이 약재를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미호는 늙은 아들을 따라 산속의 작은 봉분으로 향했다. 봉분 앞에 도착하자 늙은 아들은 약재의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약재와 편지를 어머니의 무덤 앞에 정성껏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약재상의 헌신과 어머니의 평안을 기원했다. 미호는 그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미호는 느꼈다. 그것은 약재상의 미완의 사연이 마침내 완수되고 그의 넋이 영원한 평안을 얻었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 같았다.
미호는 약재상의 마지막 맹세를 대신 완수한 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낡은 물건에 깃든 기이한 현상은 종종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늙은 아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나루터로 발걸음을 돌렸다. 강변 주막의 밤마다 켜지던 등불 그림자는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미호는 뱃사공과 함께 강물을 따라 주막으로 돌아왔다. 강변에는 짙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햇살이 드리워 있었다. 주막 뒤편의 약재상 창고는 여전히 낡고 조용했으며 밤마다 켜지던 등불 빛은 영원히 사라진 채 침묵하고 있었다. 약재상의 그림자는 자신의 미완의 맹세가 지켜졌음을 알고 마침내 강변의 미련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은 것이다. 미호는 주막에 돌아와 약재상의 넋을 기리는 작은 의식을 치렀다. 그녀는 깨끗한 등불에 불을 밝혀 강물 위에 조용히 띄워 보냈다. 등불은 안개 낀 강물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 모습은 마치 미련을 버리고 떠나는 약재상의 마지막 그림자처럼 보였다. 강물 위를 떠다니는 등불은 약재상의 헌신적인 삶과 숭고한 약속을 기리는 조용하고 잔잔한 불빛이었다. 이후 미호는 주막을 운영하며 밤마다 강변을 바라보았다. 밤이 되어도 약재상 창고에서는 등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평온함 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낡은 창고는 더 이상 기이한 현상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의 신의와 헌신이 깃들었던 조용한 공간이 되었다. 미호는 약재상의 사연을 통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련과 간절함이 물건에 깃들어 오랜 시간 동안 그 뜻을 이루려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낯선 넋의 마지막 소원을 대신 이루어 줌으로써 더욱 깊고 의미 있는 평온함을 얻었다. 밤이 깊어지자 미호는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강물의 파도 소리는 잔잔했고 모든 불안과 기이함이 사라진 강변 마을의 밤은 고요했다. 미호는 약재상의 헌신이 남긴 교훈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강변의 안개는 부드럽게 그녀의 꿈을 감쌌고 약재상의 그림자는 이제 영원한 평안 속에서 고요히 잠들었다.